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조합원들도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민관합동 간담회를 파행시키기도 했습니다. 농업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33개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을 발족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전농을 중심으로 4개 농민단체가 연합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도 지난 7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이 산업통상자원부의 WTO 개도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서와 조합원 213명이 동참한 서명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농협조합원이 농정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월농협은 산자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농업인의 행복 추구권 및 생존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려면은 그에 따른 농업 보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농업계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통상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농민단체들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포기 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도 내 14개 농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중도 파행시켰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간담회 공개 진행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거부한 겁니다. 농민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두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개도국지 포기하겠다는 의지만 말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말은 의례적인 형식에 불과해서 이렇게 회의 모았다고 내가 이랬었어요. 학생들이 함께. 정부가 10월 중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농업계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조류나 쥐, 그리고 곤충 등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전파 매개체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기 전부터 방역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제기했던 내용인데 감염 경로 확인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입니다. 정부도 국정감사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감염 경로가 한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인 가운데 멧돼지 등에 의한 직접 전파가 아니라 매개체를 통해 간접 전파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했던 농장 대부분이 멧돼지의 출입을 막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잔방급여를 하지 않는 등 평소 방역에 우수했던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를 까마귀나 들쥐, 다른 흡열곤충이 먹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등의 간접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멧돼지뿐 아니라 조류나 쥐, 곤충 등을 통한 간접 전파 위험성을 우려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류나 쥐, 곤충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다고 치부했었지만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선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ASF가 북한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파 경로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양한 매개체의 전파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어서입니다. 북한 지역에 ASF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직접 이렇게 오는 것은 이 혈책선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불가능하지만 이 매개체를 통한 전파 또 오염 지역으로부터 매개체가 전달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새나 쥐나 모기, 파리 나오고 있는 매개체들이 이제 들고양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들고양이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분변으로 전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답니다. 그런데 몸에 묻혀가지고 가서 그 몸에 묻힌 것을 전달할 가능성은 있다. 예, 그 정도. 국방부는 아예 멧돼지 이외의 곤충이나 조류 등 간접 전파 매개체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멧돼지 폐사체를 까마귀나 들쥐 등 다른 짐승이 먹고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학계에선 조류나 곤충 등을 통한 ASF 감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기나 무는파리 등 흡혈곤충에 의해 ASF가 전파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덴마크에선 일반 파리를 통해서도 ASF가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혈액 안에 ASF 바이러스가 포함된 파리를 돼지가 먹을 경우 ASF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겁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ASF 전문가 호세 마누엘 산체스 비스카이노 박사 역시 국내 ASF 발생 현황을 분석한 뒤 새나 쥐 또는 파리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왔을 수 있다며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SF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매개체가 다양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와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을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6개국에 대한 정부의 쌀 산업 ODA 사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6개국에 대한 정부의 쌀 산업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사업을 적재적소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2010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6개국에 대해 쌀 산업 관련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6개국은 전 세계 쌀 생산 면적의 21.8%를 차지하는 주요 쌀 생산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쌀 생산성과 쌀 산업 경쟁력이 낮아 우리 정부로부터 ODA 사업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동남아 6개국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이후 6개국을 대상으로 18개의 쌀 산업 ODA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 쌀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쌀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낮은 일부 국가에 사업이 치중됐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국내 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쌀 산업 관련 정부 지원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음에도 쌀 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 사업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쌀 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국내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ODA 사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쌀 수출국인데다 쌀 산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정책 지원 우선순위가 낮은데도 ODA 사업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쌀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사업 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쌀 자급률 제고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ODA 사업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300만 톤의 쌀을 수입하는 등 6개국 가운데 쌀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필리핀의 ODA 사업 역시 4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쌀 생산과 수출입 현황,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별 ODA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쌀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우수 품종 개발과 보급 지원, 농자재 산업 지원,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쌀 생산성이 높은 베트남은 쌀 부가가치 재고 사업을,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선 쌀 산업 고급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작업 등 가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와 설치류에 의한 매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가을에 급증하는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태풍 이후 수해 복구나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매개 감염병 종류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와 쥐등 설치류에 의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등입니다. 감염된 털 진드기 애벌레에 물려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했고, 설치류 매개 감염병인 신증후군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도 60% 이상이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또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환자도 가을철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지역에선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쥐등 설치류의 소변에 노출돼 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감염병 환자 수는 쯔쯔가무시증 902명, SFTS 172명, 렙토스피라증 78명, 신증후군 출혈열 207명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잦은 강수와 태풍의 영향으로 렙토스피라증 환자 수는 27.8%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열이나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진단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야외 활동이든지 보호 장비를 꼼꼼하게 착용한다면 가을철 발열 질환으로부터 예방이 가능합니다. 진드기와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농작업 시 모자, 장화와 긴팔옷, 긴 바지 등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야외 활동 후엔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 뒤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해야 합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20곳을 선정해 사업비로 총 55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의 대표적인 농촌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양마을은 원주시 신림면 용암 1, 2등 15개 마을이며 선도마을은 춘천시 남면 한덕리 등 5개 마을입니다. 도양마을에는 선정연도에 3억 원, 선정 3년차에 종합평가를 거쳐 2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며 선도마을에는 선정연도에 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수출 신선 농산물 품질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인 1메틸사이클로프로펜의 합성 방법과 액체 제형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에만 의존하던 1메틸사이클로프로펜 원재를 국내에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 농기원은 1메틸사이클로프로펜을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제로 상품화해 단감 등 수출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고온기에 대응 가능한 엽채류 시설 재배 온도 저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이 환기팬 등을 설치해 온도 하강 효과와 엽채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환기팬과 저압 호그 시스템, 외부 차광 스크린을 복합 사용 시
온실 내부 온도가 7에서 8도 낮아졌으며 엽채류 수량성도 고온 피해 대비 5배에서 10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수경재배의 경우엔 양액의 냉각만으로도 수량성이 향상됐으며 타 기술과 동시 사용 시 수량성이 고온 피해 대비 7배에서 11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말레이시아와 홍콩으로 각각 200kg의 청양 왕대추를 시범 수출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홍보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도 판촉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왕대추 시범 수출은 국내 첫 사례로 청양 왕대추의 수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습니다. 한편 도내 왕대추 주산지는 청양 부여 지역 일대로 국내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어메니티, 사전적 의미는 기분에 맞음, 쾌적함, 즐거움, 예의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혹시 농촌 어메니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촌과 어메니티의 결합, 이 두 단어가 결합하면 새로운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즉 농촌의 유형, 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농촌 어메니티, 그 자세한 의미와 특징을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을 주변의 갈대숲, 별빛이 쏟아지는 시골의 밤하늘, 그리고 마을의 돌담까지 모두 이용하기에 따라 농촌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농촌 어메니티라고 하는데요.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식량 생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능성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메니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 또는 쾌적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 상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미에서 더 나아가 편리성과 환경성, 신미성, 문화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어메니티의 개념을 농촌과 연결시키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관광이나 특산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농촌 어메니티를 농촌다움이라는 우리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촌 어메니티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을까요? 크게 자연, 사회, 문화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연 자원에는 말 그대로 각종 식물이나 동물을 비롯해 하천과 저수지, 호수, 약수터, 댐 등과 같이 물과 관련된 수자원과 지형 자원이 여기에 속하고요. 사회 자원에는 시설, 공동체, 특산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자원에는 전통과 경관 자원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에 있는 저수지인 방광제는 그 모습이 마치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묘한 풍경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백로무리가 논이는 등 생태적, 경관적 자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자원으로 농촌 어메니티가 되는 겁니다. 또 경북 경산시의 화랑훈련장이나 경북 김천시의 세계 최대 장승은 대표적인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 방식의 주택이나 건조물, 마을 안길, 마을 상징물 등이 농촌 어메니티의 문화자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시설만이 아닙니다. 농업 공동체 활동, 도농교류 활동, 마을문화 활동, 그리고 세시풍속 놀이와 같은 무형자원 역시 사회자원이라고 해서 농촌 어메니티가 될 수 있는데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한마디로 농촌 지역 개발과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정책 수립,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계군면 주읍리의 산수유 마을이 대표적인데요. 이 마을은 500년 이상 된 산수유 나무와 이 나무의 꽃과 열매로 뒤덮인 마을 경관을 어메니티로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자전거 도보 여행길 발굴로 연계시켜서 많은 도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203개 읍면에 대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정보 36만 4천 건을 구축해서 농촌 어메니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농촌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농촌 어메니티, 여유로운 삶과 쾌적한 농촌 활동을 만들어가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